한진일가 세모녀가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9년 동안 대한항공을 사유화해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 요금에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버스 요금도 일제히 인상될 전망입니다. 버스 회사의 경영난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요금 인상 배경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한 새 기준에 따라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집중 분석 시간에 알아봅니다. 추워진 날씨에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치료제인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과 대처법 알아봅니다. 관세청이 한진그룹 세모녀를 밀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거 9년 동안 해외 명품부터 과일까지 대한항공의 회사 물품인 것처럼 속여서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이 관세청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고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네,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은 한진 총수일가의 밀수입 의혹을 조사한 결과 밀수입 260건과 허위신고 사실 30건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추적한 한진 세 모녀의 밀수는 무려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1,000점 넘게 밀수입했습니다. 여기에 5억 7천만 원 상당의 가구와 욕조 등을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해 들여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특히나 이들의 혐의 중에서 밀수품을 이 대한항공을 사유화를 통해서 밀수했다는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한진 총수일가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물품 구매를 지시한 뒤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해외 지점을 통해 대한항공 항공기로 국내에 들여오고 해당 물품을 회사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해 관세와 운송료 등 총 2억 2천만 원을 대한항공 측이 납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세관 직원 2명이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대한항공에 좌석 편의 요구를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도 추가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인아입니다. 네, 지난해 직장인들의 급여와 연말정산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우선 평균적인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기준인데요.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7%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고소득 지역인 울산이 4,21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4,108만 원, 서울 3,992만 원 순이었습니다. 가장 연봉이 낮은 지역은 제주로 3,013만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00만 명의 급여 등의 통계를 담은 국세통계 연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 명으로 한 명당 평균 55만 2천 원씩 돌려받은 셈인데 1년 전보다 4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 8천 명이었는데요. 이들의 평균 급여는 2,51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6% 늘었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는 억대 연봉자도 72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흔히 직장인들에게 꿈의 연봉이라고 하는데 꾸준히 늘면서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자 가운데 4%인 71만 9천 명이 지난해 급여를 1억 원 넘게 받았는데요. 억대 연봉자는 1년 전보다 무려 10%나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1,370여 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등에 파견된 주재원들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년부터 버스와 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게 됩니다. 이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버스 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전국 버스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주 50시간 도입으로 버스 업계의 대규모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열고 버스 공공성,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요금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 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인상률은 내년 설 연휴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이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서 인력도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7,300명, 오는 2021년 7월까지 모두 16,900명의 버스 운전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버스 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노선버스로의 자격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미취업자를 대상으로는 채용 안내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인건비 등 재정 소요는 버스 요금 인상과 고용기금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택시 요금도 이미 인상한 걸로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800원 오르게 되는데요. 자정부터 오전 4시 심야 할증 기본 시간대 기본 요금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서울시 내부 결제와 택시 미터기 교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부터 적용될 전망인데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이 밖에 대전과 울산도 내년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019년 기해년을 앞두고 이 재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내외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각 경제단체장들은 이 신년사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나래 기자입니다. 경제단체장들은 내년 경제 현실을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우리 주력 산업이 대부분 40살을 넘었다며 1990년대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대외 위기 요인으로 김영주 무역회장은 자동차 수출의 최대 변수인 미국의 무역법 232조 등 통상 문제를 꼽았습니다.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 관련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특히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난제에 대한 해법으론 재계는 공통적으로 규제 개혁과 기업 스스로의 혁신을 꼽았습니다. 허창수 정경련 회장은 규제 개혁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의 규제 개혁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내년은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기업의 길을 살려야 한다며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이 경영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성태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형 남북 사업 모델 등 남북 경협을 위기 탈출의 대안 중에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내년부터 새로운 인사 실험을 실시합니다. 이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부터는 이 정년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서는 60세 정년을 폐지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27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이석희 대표와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 정년 이후 근무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60세 정년제 때문에 우수 엔지니어의 기술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험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 기술과 인재 확보에 최우선에 내세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파격적인 인사 실험으로 해석됩니다. 최 회장은 지난 10월 CEO 세미나에서 딥체인지를 이끄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고 딥체인지의 핵심은 기술이라며 일하는 방식의 인적 자원 제도 혁신과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인력 유출에 대한 논란이 또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좀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표방한 중국이 인력 빼가기를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기술력 방어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 3년 전부터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인력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동료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상대평가 제도도 202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정민영입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혜택,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을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지만 기재부는 이 회장의 재산이 명의 신탁이어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이 운행정지 1차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승차 거부 횟수의 2배에 달하는 택시를 60일간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분 내용은 다음 달 중 확정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8% 하락하면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북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구에서 모두 매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와 동일한 마이너스 0.11%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진행자인 임종윤 앵커도 지금 독감으로 좀 누워 있는데요. 이른 한파에 또 미세먼지까지 덮친 탓인지 이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 이후에 이 환자 수가 최고치 수준입니다. 독감에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지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이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심한 감기에 심한 감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 거라면서요? 이제 독감은 이제 감기 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기를 이제 독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감기는 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바이러스에서 일어나지만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거를 독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몸이 좀 안 좋을 때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좀 구별하기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텐데 이 독감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감이 보통 빠르면 12월에서부터 그다음에 3월, 4월까지 유행을 하는데요. 보건당국에서 독감 유행주의보를 보통 내리게 되니까 그 시기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린 이후에 아주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감기 증상, 기침이나 인두통이나 아니면 호흡곤란 증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게 독감이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 독감에 걸리지 않고 예방하는 걸 텐데요. 일단은 만약 증상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어떤 처리, 어떤 대처가 필요한가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갑자기 이제 발열이 나고 전신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증상이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독감이 맞는지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는 타미플루라든지 페나피플루 같은 항바이러스를 처방받아서 또한 치료를 받으면 또 경과가 좀 빨리 좋아지기도 할 수 있고요.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독감 치료제로 알려진 이 타미플루가 또 부작용 논란이 있잖아요.
뭐 독감을 또 걸린 분들이 또 이게 약을 먹어야 될지 또 말아야 될지 망설일 것 같은데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중생 한 명이 이제 환각 증상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서 아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일본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 증상 자체가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독감에 걸렸을 때 타미플루를 먹거나 안 먹거나 이런 비슷한 증상이 대부분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의 초기 증상, 특히 고열이 날 때 이런 증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의가 필요한데요. 타미플루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지 않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꼭 드셔야 되는 그런 고위험군들, 특히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그룹들은 타미플루 꼭 끝까지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치료를 위해서 타미플루를 복용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복용 중에 만에 하나 이제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일단 이런 신경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돌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의료기관 방문해서 특히 응급실로 방문해서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잘 설명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처를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되게 증상이 고열이 나는 초기 이틀 정도에 나타납니다. 이런 신경 증상들이. 그래서 그때는 초기 이틀, 독감에 걸려서 열이 나는 초기 이틀에는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예방해서 안 걸리는 걸 텐데요. 뭐 대부분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예방 주사를 맞았다면 그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독감 예방 주사의 효과가요. 젊은 분들은 한 뭐 70에서 90%까지 얘기가 나오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면역력 자극이 좀 덜할 수 있어서 이제 한 60%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5세 미만 아이들도 효과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맞았다고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 독감 유행 시기에는 독감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방 접종 이외에 혹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독감 예방법도 있나요? 일단은 이제 독감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데 가는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위험군들은 더 그렇고요. 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독감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써서 또 쓰고 또한 되도록이면 외부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를 막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더 중요합니다. 또 그 외에 뭐 손 씻기라든지 충분한 휴식, 또 충분한 식사들을 드시는 일상적인 건강한 생활 자체가 독감을 예방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단독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의 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이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세부담도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에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반인들 공시가격 많이 요새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 건물들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공시가격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라고 해서 그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그 특성별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제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면 이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공시지가 제도가 있고요. 이거 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것의 공시가격을 이제 대표성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 뭐 이와 같은 국세, 지방세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의 이제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 체계가 되겠고요. 단독주택 말고 이제 연립이라든가 빌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또 평가 체계가 좀 달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에 의해서 매년 4월 말에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또 발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가격 체계가 공표가 되고 있고 개인들이 발표되는 그 기준들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느 정도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용하는 것들은 또 이거 말고 시가 표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것들은 이제 취득세나 재산세를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이제 공시 가격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복잡한 공시 가격 체계를 갖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 가격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시 가격은 이제 세금을 얼마 내느냐는 기준이 되는 과표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시 가격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세부담도 같이 올랐다라고 추정 가능한 거겠죠? 예,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공시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되는 조세들이 얼마나 더 세금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9.13 대책을 통해서 나왔을 때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뭐 80%까지도 올리겠다. 그래서 현실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계산해본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좀 보면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한 80%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고 1주택자 분들도 그 전년 대비 한 150% 이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두고 있는데 전년 대비 150%의 상한선까지도 보유세를 좀 더 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그 소득이 한정된 부분들인 가구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특히 서울과 같이 뭐 지방의 일부 광역시와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더 많은 세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득이 없는 고령 가구도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것들도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세 부담 증가에 의한 어려움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단독주택의 어떤 공시가격을 두고 현재 시세를 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많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는 그럼 집값이 올라서 이제 공시가격도 덩달아 오른 건지 아니면 그간에 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좀 정상화한 측면이 큰 건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제도는 도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9년에 이제 지금의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가격 체계를 갖추었고요. 지금 시세라고 하는 것 말고 진짜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은 2006년도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공시지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는 가격 체계가 좀 낮게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현실 그 시세보다 좀 낮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현실화율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공동주택보다 더 낮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그 현실화율을 조금 많이 높이자라고 하는 여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공시지가 가격에 있어서의 현실을 반영한 율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한 70% 정도에 근접해 있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현실화율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낮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것처럼 그간의 현실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네네. 꽤 컸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관심은 이제 아파트 공시 가격은 어떻게 될지인데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집값 안정 차원에서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도 현실화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잖아요. 많이 오를까요? 네네. 단독주택보다는 그래도 그 현실화율이 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70% 근처에 있는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 10%포인트 정도의 상승되는 그 영향들은 있겠지만 단독주택의 현실화율보다는 많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네. 워낙 공동주택 가격 자체,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절대 가격의 상승분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앞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또 뭐 상당수는 또 이제 은퇴한 세대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네네, 사실 뭐 그렇죠. 현실화됐다고 하지만 그 기존에 내던 네. 세금보다 갑자기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이 네.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에게는 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보다는 거래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낮게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세부담이 고가 단독주택에서 충분히 증가하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가구가 아닌 상태에서 일반 은퇴 세대들 같은 경우에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는 크게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상한선까지만 지금 세부담 증가를 허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부담 상한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과 같은 이런 기본 복지 수요에까지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증액으로 연결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좀 보호 장치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이렇게 갑자기 소득이 없는데 세부담이 늘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네네. 입장만 내놓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네네.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시 가격에 있어서 현실화율들을 조금 정상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안 해왔던 것들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세부담이 갑자기 올라가서 오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가구에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들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차적으로 표준 22만 가구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 청취 기간을 좀 거쳐서 개별 단독주택에까지 너무나 큰 세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조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이 지금 전년도에 한 150%까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기준선들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담을 낼 수 없는 세금을 내기 어려운 가구들에 대해서는 면세 가구라든가 지원 가구들에 대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세 가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GTX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GTX A 노선이 이제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가 높습니다만 이 해당 지역 주민에서는 또 반발하는 분들도 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고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번에 어쨌든 착공하는 구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먼저 해주시죠. 네, 화성에 있는 동탄에서부터 파주 운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한 8개의 역사가 있고요. 이것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직선 구간이고 정차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수도권 외곽 지역 주민들은 이제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GTX 노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집값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이란 게 이제 서울에서 반경 한 40km까지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의 거대한 대도시권입니다. 네.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와 경제 수준을 가진 런던, 파리, 뉴욕, 도쿄 같은 도시들 보면 사실 오래전부터 이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서 통근 거리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는 인구 규모로 볼 때는 그런 도시에 육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광역 통근 여건이 매우 열악하죠. 그래서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속의 교통 연결되면 사실 중심 도시의 인구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 구간, 두 구간 빠져나가 있는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간 거리가 이것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그 가격 차이만큼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인구가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 주택 시장이 재편되는 그런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또 일부 주민들은 이 GTX 지나가는 그 노선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 일대에 주택이 공급되면 아무래도 이 고속철도가 정차한다고 지역이 다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효과가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하고 달리 광역철도로 이 역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버스나 지하철이나 승용차, 택시로 환승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야 이 막대한 공공 재정을 투여한 이 철도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고 그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대중교통망하고 연결이 없이 철도만 연결하니까 그 효과가 주변 지역, 역세권에만 한정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에서 멀어진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반발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네. 이 GTX하고 다른 일반 지하철, 그다음 버스, 승용차, 택시하고 쉽게 연계 환승할 수 있는 복합 환승 센터 같은 걸 건설해서 이 고속철도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교통 건에 대한 어떤 추가 요구지 이 GTX 노선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반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GTX가 이제 뭐 지나가는 구간은 흔히 뭐 집값이 또는 땅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실제로 좀 이미 많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인상 여력이 또 있다고 보시나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특히 뭐 판교라든가 이 수서 동탄 구간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수서, 판교, 동탄은 이미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이 개통이 되게 되면 좀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현재 그런 어떤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 나지 상태로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이것이 착공되거나 혹은 이제 완공 단계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또 좀 변화,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그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 그 지역 인근에 또 투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절 방안 있나요? 투기에 대한 근절 방안은 사실은 뭐 우리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그 우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는 이 GTX 개발을 효과를 좀 제대로 확산하자면 그냥 철도 역사만 지어서는 되지 않고요. 그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좀 계획적 개발, 공영 개발을 통해서 그 어떤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좀 막아야겠죠. 그와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망을 주변으로 좀 연결해서 이 효과가 주변 역세권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있어줘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얘기 이어가 볼까요? 네, 지난 2013년이었죠. 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이 좀 유보돼 왔었는데요. 오늘 그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파장이 있을지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통상임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확한 개념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통상임금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근로자에게 기업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를 말하는 거고요. 네. 이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는 휴일 수당이나 야근 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실제 통상임금에 어떠한 금원을 포함시키느냐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총 지급되었던 금액을 총 일수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하루에 얼마씩 그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에는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상여금, 특별 상여금 같은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금액 계산을 하는 것이고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개념상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평균 임금은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2조 6호에 그 정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온 부분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이 정기상여금을 설명해 주신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근데 이번에 이제 밀린 월급을 달라고 주장한 부분은 2013년 이전 부분인데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소급해야 된다라고 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개념을 명확해야 되는 게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특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2013년 12월 그 가브로토텍에서 나왔던 판결의 얘기인 것이고 지금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상여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전부 다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다스의 근로자들이 그 회사에서 자기들에게 지급해야 될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임금 협상을 노사가 했었었는데 단체협약에서 2010년하고 2012년에 뭐라고 했냐면 개인들에게 우리가 금원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 속에 정기상여금을 집어넣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대신 금원을 좀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임금 지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한 게 맞고 합의가 맞으니까 그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게 원래 회사 측의 입장이었는데 이 갑자기 근로자들이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 을 포함한다라는 게 2014년에 나왔으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좀 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27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 판결이 내려졌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에 그런 걸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단체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근데 다만 그것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오늘 이 다스 소송에서는 1심하고 2심이 전부 다 그와 같은 취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역시 그런 식으로 노동자의 판결을 손을 들어줬다. 이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는 그렇다면 회사 경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였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시전장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그렇게 단기 순이익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지급해야 될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건 회사 손실을 야기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회사가 주장을 하니까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었죠. 그러니까 2심에서는 아니다. 단기 순이익 플러스 회사의 유보된 이익 잉여금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 지금 이 회사를 보니까 이익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해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라면서 또 이제 근로자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경영상 판단을 할 때 위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단기순이라고 하는 거 같이 포함시켜야 되고 이러느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막 헷갈리는 하급심 판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결 나온 것의 의미가 이익잉여금은 말고 이제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경영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네. 자,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이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용어가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뭐 신의칙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 회사가 과연 경영난의 위험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영난을 회사가 이 밀린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지금 현재는 정량적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경영상 위기를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아시아나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금호타이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회사들에 대한 1심하고 2심의 판결이 계속해서 엇갈려 왔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보시 전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그 경영상의 위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단기순이익으로 해라라고 이제 결정이 나온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전에 그 노사가 협의했던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과거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집어넣지 않기로 약속한 게 있으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그 약속대로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신의칙에 뭐 그 위반되냐 안 되냐 이걸 말하는 거니까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계약을 했던 것이 있고 약속한 게 있으면 그 약속 지키는 게 신의 성실하게 그 원칙을 맞춰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설사 그런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것이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 내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판결문 중에 이제 방금 그러니까 신의칙 그 불인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방금 얘기하신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 일단 오늘 판결이 나옴으로써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영난,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명확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소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소급하는 것의 기준은 그 회사의 경영 상태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인데 회사의 그럼 경영 상태가 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서 설명이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늘 이제 판결을 통해서 제시된 새로운 기준 중에 하나인 이 단기순이익으로 회사의 경영 위험 가능성을 본다라는 기준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일측면 받아들이기 좀 힘든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재무적인 상황을 단순히 여러 가지 회계 지표 중에 하나인 단기순이익만으로 만 볼 수가 없다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연도에 그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이제 많이 냈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해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경영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단기순이익이 높으면 그 과거에 소급했던 것을 뭐 그냥 과거에 주지 않았던 것을 소급해서 줘야 된다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단기순이익이 이제 우연적으로 높았다는 것 때문에 또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사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면 타당한 또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판례가 이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게 있느냐면은 단기순이익을 만약에 적용해서 소급 적용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뭐 1천억 정도 단기순이익이 났던 회사가 갑자기 300억 정도 손실이 나는 회사로 적자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업이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그 기업 입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재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동안 하급심에서도 인정되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들이나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업이 가지게 된 이익 같은 것은 좀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의미하고 싶어서 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 대신 여기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옛날에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잉여금까지도 다 같이 전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던 것을 그거는 빼라라고 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회사가 그렇게 이익 잉여금까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회사는 나중을 위해서 좀 비축해놓고 연구개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돈도 사실은 전부 다 그럼 다 주란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좀 절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네. 일단 당기 순이익이 가장 어떤 중요한 지표가 오늘 판결에서 그렇죠. 됐다면 그 실제 소송을 시작한 시점과 대부분 이런 소송이 뭐 1심이나 2심에서 끝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뭐 경영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바로 그게 이제 또 지금 현재 재계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예컨대 과거에 노동을 한 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근로자들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노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는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역시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대법원의 판결 자체만 가지고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제 논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 법원의 네.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2013년 12월에 있었던 이 가브로토텍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집어넣느냐로부터 시작된 이 논의가 네. 현재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경영상 판단할 것이냐, 경영상 위기를 판단할 것이냐, 플러스 소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내지는 뭐 그 범위는 무엇이냐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앞으로는 전체적인 근로자와 그 회사 간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그 임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네. 오히려 이제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태도입니다. 네. 사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타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그렇습니다. 중인데요. 네. 오늘 판결이 다른 앞으로 진행 중인 또는 앞으로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제기될 수도 있는 소송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심각하죠.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하급심 판결들이 전부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되는 판결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예컨대 지금 현재 100건 정도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네. 예를 들면 아시아나나 현대중공업이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회사가 졌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전부 다 회사가 이겼어요. 네. 그리고 동원금속이라든가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예. 1심에서는 회사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회사가 졌어요. 네. 이렇게 뒤죽박죽이었었던 네. 것을 이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 뒤집어져야 되는 것인데, 예컨대 아시아나랑 현대중공업이나 금호타이어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회사가 이겼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근로자가 이기는 것으로 다시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금 그 언급해 주신 다른 소송 중에서 최종심이 나온 소송 지금 현재는 대법원의 계류 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계류라고 네. 하는 것은 아직 소송이 확정 판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네. 이번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판결들은 그 소부라 그래요. 대법원이 이제 몇 명이 네. 하는 그런 소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판결들에 대한 결론도 같은 방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한 아시아나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는 2심에서는 회사가 이겼지만 이제는 다시는 뒤집어져서 근로자가 이기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소송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